뉴라이트라는 것이 변절한 주사파들이에요. 폴라니가 봤을 때 사회를 통해서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게 인간의 경제활동이죠. 그 결과예요. 1929년의 대공황이죠. 금융이 자빠지면서 결과가 뭐냐? 결국은 세계대전이죠. 오늘이 오늘도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87 체제라고 말하는 게 한국 근대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식민지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국가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적어도 지금 청년 세대 이전 세대까지는 식민지 컴플렉스라는 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식민지 컴플렉스가 어떻게 작동했냐? 여러분들 그 춘원 이광수라고 아시죠? 춘원 이광수라고 그 문인이죠. 그 친일 경력이 있는 이광수가 원래는 이제 이광수, 최남선, 북한에서 임꺽정을 쓴 홍명희 셋이서 대한제국 시절에 대화기에서 식민지로 넘어가던 시절에 조선의 3대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광수가 그 상해에 여행을 가서 쓴 여행기 글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이광수가 생각할 때 조선의 문제는 근대화가 늦어진 데 있고 조선이 나가야 될 게 근대화, 근대 국가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가려고 개화파들이 주도해서 개화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 조선의 이제 3대 천재라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개화를 주도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자기 만족감이 있었겠죠. 중국의 이제 상해로 여행을 갔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풍경을 묘사하는데 야, 이 아직 개화되지 못한 한때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조선을 좌지우지하던 것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꼴을 봐라. 저 이 미개한 저 모습들과 막 이제 그런 걸 막 적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상해 거리를 걸으면서 말끔하게 양장을 차려 입고 본인이 거기다가 적어요. 자기는 영어를 모르지만 영자 신문을 주머니에 꽂고 상해 거리를 막 이제 걷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저기 반대편에서 자기처럼 양장을 입고 다가오는 백인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의 감정을 춘원 이광수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원숭이로 느껴졌다. 어디에 숨고 싶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도달해야 될 역사의 다음 단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뒤처진 민족인 거죠. 이광수가 스스로 느끼던 자존감은 뭐냐면은 조선의 개화를 이끌고 있는 천재인데 내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지향하는 다음 단계의 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문명의 모습을 그 주체와 딱 마주쳤을 때 스스로 느껴지는 감정은 컴플렉스죠.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조선의 근대화를 추구하던 역사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뒤처져 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좌절감을 극복하는 하나는 뭐냐? 부정하는 거죠. 조선 것들은 안 돼라는 일제가 조선에 남긴 식민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물론 일제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한 것도 있지만 입장에선 조선의 지식인의 입장에선 우리가 저리로 나가야 되는데 뒤처져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그 모멸감, 열등감 이런 거에 대응하는 방법은 나와 동족을 분리시키는 거죠. 조선 것들은 안 돼라고 스스로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뒤처진 조선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일본을 쫓아가는 친일의 행적은 근대를 추구하던 후발 국가의 지식인들이 갖게 되는 보편적인 감정이 아니겠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87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정치적 대립 지형에는 수구 세력과 그 다음에 구민주화 세력 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전 거기에 있다고 봐요. 해방 이후에 한국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민족적인 좌절이 있었다라고 일단 파악을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NL의 역사관에서는 한국이 해방 과정에서 친일의 흔적을 말끔히 청산하지 못했고 한국이 근대 국가로 도약하는데 경로를 이탈해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저는 NL의 세계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봐요. 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친일에 대한 청산과 외세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제로부터의 해방과 그리고 조국의 통일이죠. 근대화가 좌절된 데는 조국이 분단되는 데서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죠. 반면에 박정희를 추종하는 우익 세력에게는 하나는 반공 이데올로기고 또 하나는 친미죠.
마지막으로는 친재벌, 이 세 가지 인식에 머물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뉴라이트라는 것이 등장할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변절한 주사파들이에요. 80년대 중후반서부터 한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굳이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매우 왜곡되어져 있었다면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근대화되는 데서 좌절했던 지점이 분단 과정에서 남쪽에는 친일 세력들이 친미로 이제 다시 붙어먹으면서 한반도의 정치적 권력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보면서 야, 저건 아니다, 저기에 우리의 정통성이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반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수정한 게 변절이라고 보지 않아요. 기본적인 세계관은 계속 동일해요. 우리가 근대화되는데 좌절됐어. 이 분단 과정이, 그리고 북한의 정통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은 한국 근대화의 과정은 적어도 휴전선 이남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박정희에 의한 산업화가 어쨌든 근대화의 출발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인식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87년 6월 항쟁을 통한 민주화의 완성을 양진영 모두 한국의 근대화의 완성의 지점으로 보는 거죠. 87년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결국은 87년 이후에 한국이 근대화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근대화의 지점이 어딨냐? 우익에서는 박정희에서 시작된 산업화가 민주화라는 서구적 정치제도까지 도달하면서 한국이 근대화됐는데, 박정희의 산업화를 부정하는 친북 세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한국이 정상적인 근대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국가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게 한국의 근대적 국가의 완성인 거예요. 반면에 NL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 한국의 구민주화 세력,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이 주류 정치 지형에서의 한국의 근대화의 미완의 지점은 어디에 있냐? 해방 이후에 박정희로 이어졌던 한국의 근대화를 좌절시켰던 세력들이 아직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검찰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쥐고선 민주화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80년대 운동권들이 많이 보던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의 개념에선 역사는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죠.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거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데, 이 단계적 인식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서구적 근대화의 완성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7 체제는 이 대립 위에 존재하고 있고, 사회의 모든 87 체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이 가상의 정치적 적대화하고 있는 두 세력의 정치 지형으로 사회적 모순을 계속 흡수하고 빨아들이면서 사회의 변화의 동력들을 계속 깎아나가고 파열의 지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혐오 정치,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철학에 대한 얘기에서 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셰익스피어 소설도 있고, 이게 그래서 그 우리가 결혼할 그 고전적인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음악이 이제 여기 오페라에서 나오는 음악이에요. 한여름밤의 꿈 오페라 안에 있는 여러 이제 그 사건과 인물들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가 나오는데, 남편이 뭔 짓을 했냐?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가 잠든 사이에 처음 본 사랑과 사랑에 빠지는 사랑의 꽃즙을 티타니아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놔요. 눈을 딱 떴을 때 보게 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본 게, 영어에서 버텀이 이제 바닥이잖아요. 이름이 버텀이에요. 이 난장이 광대를 되게 못생긴, 거기다가 이제 탈도 당나귀 탈을 쓰고 있었어요. 버텀을 보고 사랑에 빠져요. 일반적으로 감정의 원인과 대상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티타니아가 버텀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버텀이 원인이 아닌 거예요. 저는 눈에 사랑의 묘약을 발라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저게 인간의 사랑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나름대로 표현이 아닐까. 사랑의 감정은 대상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사랑의 감정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추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생물학적인 성적 욕망이라든가 관계에 대한 욕망이 대상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먼저 존재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통해서 표현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철학에서는 이걸 발현이라고 해요.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항상 사회 제도라든가 대상,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형태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텀에 대한 사랑도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냐? 아니죠.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본능적이고 본원적인 무엇이 버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대상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도 존재하는 무엇이 관계를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존재하는 것이 나타남을 철학에서는 이제 발현이라고 하죠. 이머전스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항상 그 사회가 갖추고 있는 구조와 메커니즘, 기제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구조와 메커니즘이 제도화되어져서 있을 때 그 제도에 의해서 항상 특정한 형태를 갖게 된다고 해요. 이 과정을 우리가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구성되어지는 거죠. 혐오라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칼 폴라니가 자본주의 운동을 설명할 때요. 폴라니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경제적인 활동도 사피엔스, 우리를 포함한 호모 속들이 다른 동물의 차이는 뭐냐면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하다못해 식물도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죠. 이게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CO2와 합성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대기에 CO2로 내보내는, 결국은 자기 환경과의 상호 과정이 생명 활동일 때 다른 동물들도 그래요. 먹이 사슬 속에서 나의 먹이의 대상을 사냥을 한다거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호모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포함한 사피엔스를 포함한 호모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과거에 우리 종 이외에 다른 호모 속에 속하는 종들은 이거를 사회를 통해서 했어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개체로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게 호모 속의 특징이에요. 폴라니가 봤을 때 사회를 통해서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게 인간의 경제활동이죠. 오늘날 시장경제학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시장행동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다양한 호혜적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경제를 조직하는 다른 형식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경제활동은 항상 사회 안에 경제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과 경제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그리고 더 심하게는 사회를 시장 안으로 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형태로 경제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경제의 전제는 뭐냐면 개인이에요. 개인. 사실은 경제란 사람들 간의 관계인데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관계를 화폐로 연결해요. 선생님과 제자가 있다면 과거에는 스승과 제자의 인격적인 관계, 서로 따라야 되는 의무와 권리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교육은 뭐예요? 그냥 교수나 교사는 월급 받는 사람이고 학생은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학원과 다를 바가 없죠. 학원이 딱 그거잖아요. 지식을 지식 소매업자에게 구매하고 지식 소매업자는 지식을 파는 사람인 거예요. 구매와 판매의 관계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그렇다 보니까 애덤 스미스가 한 말은 그 사회가 가장 효율적이 되기 위해선 관계를 보지 말고 나의 극대화, 즉 화폐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연결해주는 화폐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 그 사회가 가장 효율에 도달한다.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본질을 위배하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물론 사회적 관계가 시장 관계 안에서도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관계를 잊어버리고 이제 화폐만을 쫓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관계 속에 있는데 그 관계를 나의 본질로서 만들어가지 못하고 화폐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니까 마르크스는 이걸 물신화라고 표현한 거죠. 관계가 본질인데
화폐적인 상품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 물신성에 빠져 있고 인간 소외될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건 이거였어요. 근데 폴라니는 그러면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동하냐? 시장에 의해서 사회가 이렇게 먹혀 들어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를 복원하고자 하는 자기 본능을 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외롭고 시장 속에서 삶이 파괴당하고 이러면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 반면에 사회가 시장을 먹어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화폐적 욕망에 의해서 시장이 사회로부터 빠져나와서 다시 사회를 먹어가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사회와 시장 간의 이 양자 간의 운동을 이중운동이라고 칼 폴라니는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폴라니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 사이에 나치즘이 등장하고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등장하고 이 과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시장 경제가 너무 확장되면서 사회를 시장이 먹어버리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파괴된 사람들이 사회 복원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원의 욕망이 어떻게 정치화되냐? 유럽에서는 파시즘으로 정치화됐다는 거예요. 나치즘으로 정치화되고. 우파적이냐 좌파적이냐에 앞서서 이러한 사회적 변동을 추동하게 되는 사회의 기저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는 뭐냐? 이걸 조직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조직하냐? 이거를 과거에 파시즘이 성공했고 나치즘이 성공했던 건 그런 사람들이 시장으로부터 파괴되는 자기 삶을 공동체로부터 보호받고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들이 정치적으로 충족시켜 준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은 혐오예요. 혐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아닌 것을 지정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저것을 함께 미워하고 함께 욕하고 혐오함으로써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화될 수 있는 매우 강한 휘발성이 존재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폴라니는 이 이중운동을 설명하면서 명시하지는 않지만 거대한 변환이라는 책에서 뭐가 거대하게 변환되어져 가냐? 제가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이게 1840년대에서 사실은 20세기 초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집적 과정이 1870년대를 거치면서 수익률 위기에 이제 개별 자본이 팽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대자본으로 흡수되는 과정이 1870년대에서부터 나타나요. 독점 자본이 이때 등장하고 레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본주의가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이 독점화의 경향은 결국은 대자본이 자기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총자본이 팽창 못하니까 중소자본을 잡아먹으면서 독점화되는 과정이 20세기 초까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게 다 잡아먹고 나면은 수익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이상 몸집을 키우기가 어려워져요. 생산을 통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윤을 생산하기보다는 그러면 자본이 어떻게 대응하냐? 금융으로 도망가요. 금융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오르죠. 자산의 가격이란 사겠다는 사람이 많고 그걸 살려는 자금이 많아질수록 오르게 돼 있어요. 그 결과예요. 1929년의 대공황이죠. 금융이 자빠지면서 약 100년에 걸친 자본의 19세기 장기순환이 29년 대공황으로 작살이 났던 거예요. 결과가 뭐냐? 결국은 세계대전이죠. 1, 2차 세계대전은 폴라니가 분석하기에는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제도를 파괴하고 이 극한까지 오게 되면은 사회를 복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고 여기에서 극단적인 우익 정치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던 거예요. 45년 이후의 세계 경제를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식의 방식은 케인지안 포디즘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었는데 국가의 개입은 이미 나치즘과 파시즘에 의해서 그 모델이 등장했던 거예요. 시장을 규제해야 돼. 초창기에는 이 극단적 우익에 의해서 극단적인 독재적인 권력이 나타났다면 이거를 사회적으로 안정화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중도 좌파들이죠. 제도권 안에서 우익들이 만들어놓은 자본주의의 운영의 방식들은 매우 거칠어요. 독재에 의해서 시장을 때려잡으면서 자본주의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도 좌파들이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45년 이후서부터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가 운영되던 방식이었던 거죠. 당시의 운영은 결국은 개별 자본을 성장시키고 개별 자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자본이 팽창하니까 노동의 고용이 늘어나죠. 이 형성되어져 있던 상대적 과잉 인구라고 불리던 실업 인구를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 이 흡수 과정에서 자본의 팽창이 계속 주기적으로 위협받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했던 거예요. 이 국가의 개입을 중도 좌파들에 의해서 뭔가 나름의 이제 민주주의적인 방식, 노동 계급을 위한 노동의 안정성, 그리고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 보호망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45년 이후에 자본주의가 운영돼 왔던 거죠. 이제 자본 집적기가 끝나고 더 이상 개별 자본이 팽창하기 위해서 흡수할 수 있는 노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음 단계는 자본 집중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자본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기 위해선 기존의 질서가 유리하지 않죠. 그래서 등장한 게 극단적인 네오콘이라고, 네오 컨서버티브라고 불리는 신우파가 등장한 거예요. 미국의 네오콘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파인데 새로운 우파예요. 시장 질서를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이 우파들에 의해서 1979년에서부터 영국을 필두로 대처가 집권하고 80년에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집권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의 경제가 과거에 이제 국가 주도로 관리되던 자본주의가 다시 시장 원리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시장 원리주의는 큰 놈이 작은 놈을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는 신자유주의 질서죠. 그래서 초창기의 신자유주의가 매우 거칠었다면 9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다시 이 신자유주의를 누가 관리하기 시작했냐? 또 중도 좌파가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의 운영은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우익에 의해서 자본 축적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면 그 사회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도 우파들이 자리 잡으면서 그 체제를 운영해 나가는. 그래서 축적 시기의 중반 이후서부터는 누가 그 사회의 주류냐? 좌파들이 주류예요. 중도 좌파라고 불리는. 그래서 칼 폴라니의 이중 운동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 나타나는 혐오의 특징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극단까지 이르고 이 사회의 운영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삶이 파괴되고 대자본의 팽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이 보장되지 못하죠. 이런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과거에 1,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왔던 것처럼 내 삶을 파괴하고 있는 현 사회 질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것들을 터뜨릴 정치적 요인들을 찾게 돼요. 자, 근데 그거를 지금도 누가 조직하고 있냐? 우익에 의해서 이게 미국과 유럽에서 조직되고 있는 거예요. 우익들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것,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을 혐오하는 정치를 통해서 혐오 정치에 의해서 극단적 극우 정치가 유럽에서 부활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작년에 7월 29일에 영국 이제 리버풀에서 영국에서 약 한 달간 거의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작년 7월에. 어떤 폭동이냐? 사건은요, 해안 도시에서 리버풀 근간 해안에서 10대 소녀 3명이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자, 근데 이 SNS에 뭐라고 돌았냐면 이슬람계 이민자 알리 알샤카티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이런 사람이 소녀 3명을 찔러 죽이면서 아라우 아크바르라고 외쳤다.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백인 소녀 3명을 죽였다라고 가짜 정보가 SNS에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사건이 있고 나서 범인이 잡혔어요. 그냥 약간 또라이 백인 남성이었어. 뉴스에서 범인이 이 사람이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뉴스에서 나오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죠. 우익들이 흔히 이제 한국에서도 보이는 선거 부정론자들처럼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정보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한 영국의 백인들이 이슬람 거주 지역과 이슬람 난민들의 거주 지역을 불지르고 이슬람계 이주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한 달 동안 이 폭동이 계속 이뤄졌어요. 이 혐오는 분명히
정치적 극우 세력에 의해서 매우 비상식적인 사회적인 모습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건 무엇의 발현이냐는 거예요. 이 전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불만과 이 사회 질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파괴당하는 자기 삶에 대한 이 분노가 어디선가 어떠한 방식으로는 정치적으로 터져야 되는데 이게 조직될 수 있는 방식이 우익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 한국에서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여성 그리고 사회적인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이준석이 이제 대표적이죠.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구심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어디에서 약점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런 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형식적 포섭의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 포섭의 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설명해요. 형식적 포섭은 마르크스가 자본을 쓰던 19세기의 한계점들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는 있어요. 형식적 포섭은 뭐냐? 과거에 비자본주의적인 사회관계를 이제 자본주의적인 임노동 관계로 바꿔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인과 장인이 만든 물건을 사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던 이 봉건적인 관계가 이제 상인 부르주아지에 의해서 장인들이 상인이 준비한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선대제 산업이라고 하는데, 선대제 산업이 등장하면서 장인이 이제 상인에게 돈을 받고 상인이 필요한 물건을 상인이 준비한 공간에서 준비한 도구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해요. 이 선대제 산업이 시작되면서 마르크스는 그게 봉건적인 생산관계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포섭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는 아직도 노동 과정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그냥 장인들, 노동자들이 이 생산 과정을 어쨌든 계속 자기가 조율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노동 과정은 노동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근데 마르크스는 이게 자본 관계로 완전히 흡수되는 과정을 자본의 실질적 포섭이라고 그래요. 마르크스 시절은 옛날 얘기니까 뒤로 두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포섭 과정은 기술적 과정과 문화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술적 과정은 흔히 45년 이후에서 1970년대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본의 집적 기간엔 어떻게 이루어지냐? 테일러 포디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거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에요. 이제 노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를 노동자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할지를 결정하고 생산하는 게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딱 나에게 주어진 단순 업무만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디즘적인 생산 방식이죠. 컨베이어 벨트의 등장. 그리고 테일러주의는 뭐냐?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봐가지고 이 작업과 이 작업으로 연결될 때 동선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가장 짧은 동선에 빠른 시간에 생산이 이루어지는지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과정을 표준화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노동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조직되기 시작하냐? 관리자에 의해서 노동 과정이 조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은 결국은 생산자가 생산을 주체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 자본에 의해서 생산 과정까지 이루어지고 노동자는 생산에 소외된 형태로 흡수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19세기에도 이런 변화들이 쭉 있었지만 45년 이후에는 테일러 포디즘이라는 대량 생산 체계가 도입되면서 노동의 실질적 포섭 과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구상과 실행이 분리돼요. 노동이란 원래 내가 생각하는 거를 실현해서 만들어내는, 내가 사고하고 있는 걸 현실화시키는 게 노동이죠. 그래서 노동은 창조적 과정이죠. 그래서 그게 즐거울 수가 있죠.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하면서 45년 이후에 대량 생산 시스템에선 무엇을 만들지 구상하는 구상의 노동이 따로 형성돼요. 그리고 실행하는, 내가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 노동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노동은 이제 고역이죠. 괴로워.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창의력이라든가 노동의 생산적인 측면들을 죽여가면서 완전히 자본에 포섭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죠. 기술, 경영, 기계를 통해서 결합된 노동계급.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테일러 포디즘 시기에 노동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냐? 바로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는 자본에 주어진 조건은 항상 노동자들이 어쨌든 같은 작업 공간에 모여가지고 각자 규율적으로 주어진 일을 각자 하는 노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갖게 되는 강점은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직화될 수 있어요. 매우 강하게. 이미 생산 과정에서 집단이 조직화된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각자의 역할들이 분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통해서 테일러 포디즘 시기에 노동계급들이 저항을 조직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분쇄되냐? 80년대 이후서부터 신자유주의화가 추진돼 왔는데 본격적인 기술적인 포섭의 과정은 2010년대 이후부터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 그 다음에 IoT,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불리는 IoT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의 과정이 또 과거와는 또 달라졌어요. 자, 이 단계에서는 앞에는 이제 테일러 포디즘 시기에는 자본의 집적기였기 때문에 노동이 계속 흡수되는 고용노동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이 이제 착취당했다면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이제 상대적 과잉인구, 실업인구를 자본이 계속 뱉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총자본이 이제 성장하지 않고 대자본 위주로 자본이 흡수되다 보니까 일단 M&A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잡아먹으면 자본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정리해고부터 하죠.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계속 실업인구로 늘어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길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 자본이 다시 팽창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또 흡수해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마르크스의 설명에 의하면 노동자를 자본이 흡수하고 뱉어내는 걸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그래요. 자본의 집적기에는 노동인구가 흡수되고 자본의 집중기에는 노동자들이 뱉어내지는 거예요. 자본으로부터. 실업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노동력의 조직적 저항, 노동계급의 조직적 저항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더 심각해지는 건 뭐냐? 이제 노동 과정에서 아예 구상이 사라져요. 과거에는 구상노동과 실행노동이 분리되었다면 무언가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면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인구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AI가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상은 인간이 하는 노동 자체로부터 탈각되는 방식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노동자는 계속 개체로서 고립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접촉 시기에 생산이라든가 기업들의 운영이 돌아갔던 걸 보면은 노동자들의 접촉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노동이 자본에 보다 극렬한 실질적 포섭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디즘적 노동 과정에 적합했던 노동계급의 과거에 전투적인 노동조합의 전통적 조직들이 약화되고 퇴조되는 시기를 살고 있죠. 이게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시기에 노동자 계급의 개개인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개체로서 시장에서 내 삶을 내가 지켜내는 게 너무 버거워. 그런데 나는 사회적으로서 조직된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폴라니가 얘기했던 공동체적인 사회의 복원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조직되고 있냐? 20세기 초에 극단적인 파시즘과 나치즘에 의해서 대중적인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조직됐던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지금 새롭게 조직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문화 과정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시장과 경쟁이 보편화되면서 국가 사회복지가 45년 이후의 자본주의가 중도좌파에 의해서 이것들이 국가의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국가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되어 왔다면 현재는
고립 파편화된 개인과 각자 도생의 환경으로 우리가 모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 과정에서 보다 일반화된 거는 커먼즈라고 불리는 공공의 자산들, 이런 것들이 사유화되는 과정이 1980년대서부터 이 45년 이후서부터는 이 대규모 독점 자본들을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자연 독점이라고 불리는 독점 기업들을 국유화시켜서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사유화시키는 방식에 의해서 20세기의 커먼즈들이 국가에 의한 재분배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다면은, 국가사회주의라든가 자본주의 복지국가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커먼즈들이 사유화되는 과정을 지난 40년간 계속 겪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유화, 역사에서 말하는 인클로저가 커먼즈의 생산과 분배의 유일한 방식이 돼버린 극단적인 시장 원리 사회에 우리가 현재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자유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정치적 주체가 누구냐? 신자유주의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실질적 포섭의 주체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우파가 아니에요. 신자유주의가 과거에 이제 45년 이후의 자본주의도 그랬지만, 초기의 자본주의 질서가 구조적으로 변동할 때 초기에는 극단적 우익 세력에 의해서 정치화됐다면, 중반 이후에는 좌파, 흔히 중도 좌파라고 말하는 제도권 좌파들에 의해서 체제가 관리되어 왔던 거예요. 뉴딜도 그랬고,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관리하던 유럽식의 제3의 길, 흔히 통화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변형된 케인주의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 방식들을 통해서 좌파들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관리되어 온 거예요. 한국에서의 정치적 주체는 87년 이후에 누가 주체냐? 민주당. 그렇죠. 누가 봐도 그래요. 이건 이제 부정할 수 없어요. 민주당은 계속 소수자 전략을 취했지만, 오늘날 윤석열 이 내란의 실패 과정을 보게 되면 걔들이 정치적 소수였고 정권을 잡고 유지하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뒀던 거예요. 사회의 정치적 주체는 한국은 이미 민주당이에요. 얘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유럽에 존재하고 있던 신자유주의를 관리하던 영국의 노동당,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이었던 거예요. 이 중도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체제가 관리되어 왔고, 한국은 이 체제를 우리가 87 체제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K 신자유주의란 뭐냐? 한국의 87 체제, 민주당이 사회 주류 정치를 잡고 있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의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장기순환의 위기에 29년 대공황에 의해서 누가 등장했냐? 사실은 극단적인 정치 양극이 등장한 거예요. 국가를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왼쪽에서는 볼셰비키가 등장한 거고, 우측에서는 파시스트가 등장한 거예요. 이 둘 다 동일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시장을 국가에 의해서 통제 관리하겠다는 세력들이 등장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극단적으로 성공했지만,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이후에 이 사회 질서의 중심적인 질서를 잡은 45년 이후의 세계 체제에서 결국은 중도 좌파라고 불리는 PMC, Professional Managerial Class라고 불리는 전문 관리 계급에 의해서 통치됐던 사회예요. 그럼 누가 이 PMC냐? PMC는 미국의 민주당류, 영국의 노동당류, 유럽의 제도권 좌파들이 결국은 PMC였던 거예요. 한국에는 누구냐? 한국에는 앞에 P는 빼야 돼요.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 대학 때 공부도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86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 체제의 관리 계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1970년대 이후에 전후체제 붕괴에서 자본 수익률 악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긴축과 같은 극단적인 통화주의로 선회하면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질서가 새롭게 등장했죠. 네오콘들에 의해서. 신우파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시작됐다면, 역시 여기서도 이후에 이 체제를 관리한 건 누구냐? 자본의 실질적 포섭을 조직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냐 하면 엘리트 좌파들, PMC들에 의해서, 엘리트 좌파들에 의한 제3의 길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지금까지 관리돼 왔던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의 흔히 청년 우파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불만은 뭐냐? 민주당류의 자기 부모 세대들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절이야. 저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매우 위선적이라는 거죠. 이들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신자유주의가 관리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관리했냐. 신자유주의 주류 정치인 중도 좌파들이 신자유주의를 관리하는 방식은요. 이 신자유주의는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자본 위주로 세계자본이 재편되는 과정이에요. 생산 과정이 과거에는 국가 단위로 생산돼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이제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냥 조각조각 내가지고 한 바퀴를 동아시아를 한 바퀴 쭉 돌아야지 완제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대자본들이 이제 공간을 압축한 거예요. 이걸 이제 시공간 압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본이 이윤율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수익률을 그러니까 투자 100만 원 해서 10% 수익이면 10만 원이 났는데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요. 절반으로 떨어졌어. 100만 원 들여서 5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원래 수익금을 벌려면 이제 200만 원을 투자해야겠죠. 그러면은 공간적으로 팽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되니까.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은 회전 속도를 2배로 돌리면 돼. 공장 하나를 예전에 돌리던 속도를 2배로 돌리면 돼요. 시간을 압축하게 되면 자본의 수익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을 압축하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국가 안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유통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유통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 컨테이너로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유통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과정에서 공장의 생산 공정마다 공장을 그 생산 공정의 가장 최저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곳에 이 후발 국가들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노동계급이 일자리가 사라지죠. 우리는 이게 산업의 발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업은 발전할수록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금융업으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뭘 한 거냐? 자본이 시공간을 압축시킨 거예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생산의 공장들을 세계적으로 흩어놓은 거죠. 값싼 노동을 찾아서. 모든 곳에 값싼 노동을 찾아서 공장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자국에 남는 거는 서비스랑 금융밖에 없는 거예요. 산업이 사실은 발전한 게 아니고 자본이 축적을 위해서 시공간을 압축시킨 것에 불과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자본은 공장을 전 세계 곳곳에 짓고 이거를 한 바퀴 순회하면서 생산물을 만들어요. 자, 그래도 국내에는 노동이 필요하겠죠. 남아있는 더 단순한 임금이 더 얼마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자리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해외로부터 노동력의 이주를 받기 시작해요. 이걸 통해서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화한다 그러죠. 절대로 이 사람들을 노동력들이 필요해서 해외로부터 미국이 대표적이죠. 남미로부터라든가 전 세계로부터 노동력을 쭉 불러들이는데 이 사람들을 절대 안정적인 상태로 놔두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국내 노동시장과 통합되니까. 이 사람들을 저가 노동에 부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불안정한 상태를. 그쵸. 계속 그 상태에다가 달랑달랑 매달아 놔야 돼. 사회에 우리 안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노동시장이 통합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중구조화 시키기 위해선 이 사람들을 항상 매달아 놔야 돼요.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타주라는 곳에서 공부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여기에 히스패닉, 이 멕시코라든가 이쪽에서 남미에서 넘어온 사람 인구가 막 많아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걸 시행하는 주가 많아졌는데요. 불법 이주자용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법 이주자용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미국에는 내 신분증이 한국처럼 주민등록증이 안 나와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신분증이야. 근데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데 근데 너는 불법이야. 사회에 문제가 되죠. 이 사람들. 왜냐하면은 나는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미국은 운전을 못하면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고를 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사고를 내고 이 사람들이 불법 신분이니까 그냥 사고 내면 무조건 도망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주고 그걸로 이 사람들은 보험도 사게 하는 거죠.
보험을 사야지 사고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류 백인 노동계급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일자리가 지금 다 어디 간 거야? 쟤네들이 들어와서 빼앗기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이 사람들에게 쌓여가죠. 삶은 계속 망가지고 신자유주의 속에서 자기가 거쳤던 60년대, 70년대까지의 유년 시절에 자기의 삶은 그래도 미국에서는 평균적인 그냥 하다못해 내가 보험 설계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사회의 보장을 받아가면서 안정적인 직장, 보험 설계를 하더라도 그래도 조그마한 2층 집에 자녀 셋 두고 집에 차 2대 굴릴 정도의 삶을 사는 게 평균적인 백인의 삶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50대 백인 남성이 좌절사라고 불러요. desperate death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약물 중독으로 죽거나 자살해서 죽거나 이거를 다 합쳐서 내 인생을 좌절해서 죽는 가장 많은 연령대, 성별, 인종이 누구냐? 50대 백인 남성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50대 백인 남성의 삶을 나는 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삶에 대한 분노, 이것들이 이제 어디로 폭발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외부인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사회에 들어와 있어야지 신자유주의가 돌아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야? 바로 사회의 경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사회 안으로 계속 잡아둬야 돼요. 그걸 누가 한 거냐? 중도 좌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 얘기하는 DEI라 그러죠. 다양성과 평등성 그리고 포용성, 이게 의미하는 건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용하자, 저들을 받아들이자라는 이 미국 정치의 이 정치적 올바름, PC적인 것들이 미국의 중도 좌파의 매우 중심적인 기류를 형성하죠.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던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계급적인 운동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야 라고 선언되면서 다양성의 운동들이 시민사회를 형성하면서 바로 신자유주의 사회를 보호하는 이 참호의 역할들을 쭉 해온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 사회운동이라는 것들이 그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 개념에는 이미 정상과 비정상, 우월과 열등의 관계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이 빈껍데기 자원주의를 통해서 혐오와 증오를 막아내고자 중도 좌파는 대응하고 있지만, 즉 여전히 이 사회 질서에 외곽들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잡아두려고 하지만 이제 그 갈등이 사회의 혐오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우경화되는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발현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싫어하는 건 뭐냐? 이 사회 질서의 주류예요. 미국의 민주당류,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유럽에서는 노동당이라고 외치면서 사회의 진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쟤들이 너무 싫은 거야. 20대 이제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무엇을 싫어해요?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정치인들, 걔들이 왜 싫어? 위선적이야. 이렇게 좋은 말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을 파괴하게 되고 이 사회 질서를 이끌어가는 게 저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구체적으로 내가 만만하게 터뜨릴 수 있는 대상을 만나면 혐오 정치의 형태로 발현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연설에서 이 문장이 저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이 기회는 균등할 거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되게 멋있는 말처럼 들렸죠. 근데 이게 저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균등하다는 건 무엇에 대한 균등이에요? 저는 그게 결국은 경쟁을 전제한다고 봐요. 공정이란 뭐냐? 이 사회에서 공정은 경쟁이에요. 경쟁. 공정한 경쟁. 그런데 경쟁은 어떻게든 공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을 붙인다는 건 일종의 척도를 필요로 하죠. 학생들을 경쟁에 붙인다는 건 성적이라는 척도가 필요해요. 근데 모든 척도의 특징은 뭐냐?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측량하는 거죠. 얘와 얘의 키를 재요. 자, 그러면 얘는 180이고 얘는 175야. 그런데 남자야, 여자야? 무슨 옷을 입었어?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구체적인 것들을 모두 사상시켜야지만 척도로 잴 수 있죠. 경쟁이란 결국은 다양한 인간들을 단일한 기준으로 재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공정이 추구하는 건 결국은 차이를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그 잣대로 사람을 서열화시키는데, 이건 절대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과정이 공정할 거라고 얘기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위선이에요. 저 문장은. 말을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저들이 위선적이라는 걸 알죠. 왜 몰라요, 젊은이들이. 결국은 청년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봐요. 저는 이대남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정당해. 문제는 이게 어떻게 발현되고 조직되고 있느냐에서 나타날 뿐이죠.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올해 5월에 있었던 축제 장면이에요. 뒤에 이렇게 녹색지대라고 이렇게 쳐져 있죠. 저 뒤가 원래 건물이에요. 학생회관. 학생회관에 여기에 이제 야외 무대가 있고, 무대를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2층 건물이 있어요. 저기다가 저렇게 해놓은 건 이쁘라고 저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학생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요즘 대학 축제는요, 유명 걸그룹, 보이그룹, 유명 연예인 불러서 공연하는 게 대학 축제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려면 당연히 학생들 등록금과 학생들의 학생회비로 이걸 하니까 입장료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줄을 서야 돼. 5시간씩 줄 서서 저기에 들어가요. 저 공연을 보려고, 연예인을 보려고. 건국대학교에서는 둘째 날 카리나가 있는 에스파가 오고, 셋째 날 이제 싸이가 오고 이래가지고 5시간을 줄을 서요. 자, 그런데 봤더니 학생회관 2층의 동아리방에 있는 애들은, 동아리 애들은 그냥 올라가서 맥주캔을 따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공연을 그냥 보는 거야. 공정하지 않아.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 가림막을 설치를 했어요. 저 가림막을 하는데 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진짜 하이라이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300만 원을 들여서 가림막을 설치했어요. 동아리 애들이 화가 나겠죠. 공연 한다고서 몇 날 며칠을 무대 쌓고 뚱땅거려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못하고, 그랬는데 당일날 그냥 그거 공연 좀 보는 거 가지고 이걸 막아버려? 말이 돼? 그래가지고 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간에 언쟁이 이제 막 벌어져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학생회에서 그냥 설치를 해버렸어요. 저걸, 가림막을. 자, 그랬더니 누군가가, 누군지는 몰라요, 학생 하나가 소방서에 신고를 했어요.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어요. 자, 신고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학교에 이제 연락이 왔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야, 저거를 떼라. 학생회에서 안 떼고 버텼어요. 그래서 첫째 날 공연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둘째 날 낮에 또 다시 신고했던 애가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소방서에서 직접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벌금을 때려야겠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둘째 날부터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에스파도 오고 싸이도 오고, 둘째 날에는 이 가림막을 다 떼고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300만 원을 날린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파편화되어 있는지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좋은 교육 기자재를 저는 확보했어요.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수업에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할 거야. 자,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 개개인이 파편화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의 공정은 뭐냐? 경쟁이 정당한 공정이고, 거기에서 5시간 줄을 서는 게 공정이야. 그런데 저기 그냥 기어 올라가서 동아리방에서 편하게 공연을 보는 건 공정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 이 인식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해결되는 과정은 전혀 공동체가 작동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야,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논의 몇 번 얘기를 하다가 언쟁이 오가다가 한국의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죠. 아니, 신고하는 거죠. 지금 다 그래서 검찰로 가져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사법화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공동체에서 문제를, 이거는 정치의 사법화의 문제는 한국의 정치 세력들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로 가져가고 재판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 공동체 스스로.
그러니까 바로 신고하죠. 그러니까 정치해사법화가 벌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 공정을 얘기할 때 그러면 저기다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공정이냐, 떼는 게 공정이냐? 둘 다 아니죠.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는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학생들을 위한 말 그대로 대동제잖아요. 모두가 낸 등록금과 학생회비로 3,000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행사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이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여기서부터 논의해야지. 근데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논의와 그 개념들을 갖고 있지 못해요. 문제는.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인 실질적 포섭에 어떤 부분은 포섭되고 이거를 파열구를 통해서 깨고 나가야 되는데 이 파열구를 뚫는데 실패하는 과정이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 젠더 갈등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20대 남성이 극우화되고 있고 청년 여성들은 진보화되고 있다는 걸 마치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갈등 과정 자체가 아까 건국대에서 드러났던 갈등의 이 전개 과정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2015년 이후에 젠더 갈등과 관련된 사건들을 쭉 나열해 뒀죠. 몇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시위라든가 박근혜가 탄핵될 때 이화여대에서 벌어졌던 일반 대학원 말고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정식 학위를 주겠다고 하니까 쟤들이 어떻게 나와 똑같은 학위를 받을 수 있어. 예, 이렇게 벌어졌던 게 사실은 이 투쟁의 페미니즘 투쟁의 하나의 변곡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페미니즘 투쟁의 과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개입돼 있어요. 남성은 보수적이고 여성은 진보적인 과정을 거쳤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파편화되고 개별화돼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문제는 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터져서 조직되느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젠더 갈등의 전개 과정은 여성 혐오에 기반하지만 한국의 우익은요, 이 혐오를 정치화하기 위해서 호명할 공동체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익은 한국의 미국에서의 트럼프의 성공이라든가 지금 영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 우익 정당들의 성공이 한국에선 벌어질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의 우파 정치 세력은 적을 호명해서 우리를 형성시킬 수 있는 이 기저를 갖고 있지 못해요. 민족 혹은 국가 여기에 대한 개념들을 배타적인 개념을 통해서 적대화를 통해서 국가적인 형태를 형성해낼 수 있는 자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젠더 갈등을 통해선 그게 불가능해요. 적어도 그걸 중심 정치로 가져가는 한 이걸 통해서 극단적 우파의 성공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익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념적 전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점이 배타적 민족주의의 기초에서 신자유주의로부터 제국주의적인 이탈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의 미국과 유럽의 극우 세력과는 다르다고 봐요. 이게 한국에서 우익화가 벌어지지만 이걸 통해서 사회적 파열이 발생하기 어려운 한계점이기도 해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우파적인 근거들은 민주당류에 대한 혐오예요. 위선적인 사회의 진보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이 사회 질서에 이 좋은 거는 아빠 찬스 다 쓰고 조국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위선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정치 혐오에 포획되죠. 이 사람들이 포획되는 거는 여성 혐오도 있지만 그거를 막 부추겼던 민주당 그리고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라면서 집권했던 문재인 이들에 대한 혐오가 저는 더 본질적이라고 봐요. 이대남들이 갖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수구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 파열이 봉쇄돼요. 문제는 한국의 수구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유럽의 극단적 우익 세력들처럼 신자유주의 질서를 뒤엎는 다른 우파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이익 집단이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이 트럼피즘이 갖고 있는 뭔가 다른 위대한 미국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말이 되건 안 되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익 집단이야. 얘들에게 포획되기 때문에 결국 이 파열도 우익에서의 파열도 봉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른 한 축은 뭐냐? 젠더 갈등에 대항하면서 정치적 경험을 누적해오고 그걸 통해서 요번에 빛의 혁명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포섭에 포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성권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주당 유해 전 세계적으로 DEI를 가지고 신자유주의를 관리해 오던 바로 그 바운더리에 정확히 포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그래서 여성들이 이번 투쟁에서도 뭐 여성뿐만 아니라 이번 투쟁의 특징은 너무 질서정연해. 잔디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야, 우리는 질서 잘 지켜야 되고 스스로 폴리스 라인을 치면서 합법적인 투쟁에 그렇게 강하게 매몰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건 지금의 사회 질서지 이걸 파열하고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개별화되고 상처받고 있는 이들이 공동체로 호명되는 과정에서 87 체제가 갖고 있는 민주당류의 정치에 정확히 그대로 포섭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민주노총을 포함한 좌파 운동 전반이 87 체제가 갖고 있는 이 민주당류의 중도 좌파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엄청난 투쟁을 만들어내지만 그걸 통한 사회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매우 이상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렇게 진보적 청년 여성, 보수적 청년 남성의 이 대립 과정이 바로 지금의 정치 지형에 그대로 보수 정치와 민주당류의 신자유주의 관리 계급에게 포획되는 그 포획 과정이 지금의 정치적 지형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혐오의 확산은 부식되는 신자유주의적 포섭의 경계면에서 항상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이 부식되고 있는 경계면에서 사회의 혐오가 나타나고 있는데 진보 정치와 노동운동이 공정한 경쟁과 차이의 포용이라는 신자유주의적 포섭에 종사하고 있고 여기에 머무는 한 이에 대한 반감을 조직하는 극우 정치화와 지속적으로 충돌해 나가겠죠. 탄핵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진보적 청년 여성과 보수적 청년 남성의 진영화된 도식은 이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고립 파편화된 실존 상태와 사회 존재적 위기가 진영 정치 속에서 각각 다르게 포착되고 있는 한국의 87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진영 정치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포착되고 포섭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파열구를 내고 신자유주의적 사회 질서를 흔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건 좌파적인 공동체, 좌파적인 파열구를 통해서 좌파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복원하는 거죠. 극단적인 우익에 의해서 과거의 파시즘의 형태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노동계급 주도의 사회 공동체를 재건하는 파열을 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진보운동이 현재는 민주당류가 형성해 놓은 87 체제라는 함정에서 그 포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